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를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어제 훈련 사진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의 훈련 사진을 파리 생제르맹의 계정에서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정상 훈련은 아니고요, 회복 훈련이다 라고 하면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계정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나올 때마다 조회수도 높고 워낙에 관심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회복 훈련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줬거든요. 다만 이강인 선수가 회복 훈련이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팀 훈련을 같이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따로 떨어져서 개인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여러 보도들을 보면 RMC 스포르트에서 파브리스 호킨스, 파리 생제르맹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 하나죠. 이 기자가 네이마르는 일단 부상에서 복귀해서 플레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강인 선수는 이제 이거는 그저께 기사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오늘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기존에는 보름 정도 걸린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이 남아있는 프리시즌 일정이 28일 세레스 오사카, 그리고 8월 1일 인터밀란, 그 다음이 8월 3일 전북과의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오사카와의 경기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부상 회복 훈련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8월 1일에 있는 인터밀란, 그리고 8월 3일에 있는 전북과의 경기는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리그 개막전에 맞춰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보다도 이강인 선수한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강인 선수는 리옹전까지 리그 4경기, 요 4경기 이후에 A매치를 가고 A매치에서 돌아오면 바로 아시안게임을 가게 돼요. 그러면 9월 17일에 있는 니스와의 경기도 뛸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경기들을 대부분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아마 돌아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빠지는 경기들이 많은 만큼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이 바뀌어 있고 이강인 선수 팀을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즌 초반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에 녹아들고 엔리케 감독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강인 선수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그리고 한국에서 뛰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리그왕 개막전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출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지금 회복 속도로 보면 리그왕 개막전까지 2주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기간까지는 충분히 폼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보여줘야 되는 플레이는 일단 파리 생제르맹에서 프리시즌 내내 가장 안 좋았던 점이 공격 라인에서의 창의성이죠. 물론 파리 생제르맹에서 네이마르가 복귀를 앞두고 있고 네이마르가 복귀한다면 당연히 네이마르 위주로 공격이 전개되겠지만 오른쪽 라인에서는 이강인 선수도 창의성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플레이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강인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볼을 잘 소유해주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네이마르 쪽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강인이 네이마르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위협적인 자원인 네이마르가 볼을 잡았을 때 훨씬 더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45분 동안만 보여줬지만 하키미와 이강인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었죠. 하키미가 올라올 때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자연스럽게 이 동선이 만들어지면서 이강인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메이킹과 볼 점유에 관여를 해줄 수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일단 하키미와 이강인 두 선수가 모두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아서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면 수비수가 끌려 들어오는 순간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하키미가 뛰어 올라가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린다. 이러한 패턴도 가능했고, 하키미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이때 이강인이 침투에 들어가고 하키미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러한 패턴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키미가 볼을 몰고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수비수가 끌려 들어오면 이때 오히려 이강인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상대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도 지난 경기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죠. 하키미가 측면으로 올라와 있을 때 이강인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들어가서 안쪽 지역에서 조금 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강인이 안쪽에서 볼을 잡게 되면 하키미가 측면으로 올라가 주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측면 공간을 자연스럽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쉽게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상대팀 선수들이 이강인 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때는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하키미는 올라가 있고 이강인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때 이강인이 패스를 받으니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이강인을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강인이 자신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를 중앙으로 모아놓고 이때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하키미가 측면 공간을 넓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장면도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측면 수비가 중앙으로 쏠려 있거든요. 이때 하키미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도 하키미 쪽으로 다시 끌려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 이강인이 어떤 동선을 가져가느냐, 하키미가 볼을 잡을 때 상대 측면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면 그 순간 이강인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하키미가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면서 오히려 이강인이 측면에서 볼을 잡고 하키미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강인과 하키미가 정말 45분밖에 선발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꽤나 좋았었던 만큼 이강인 선수가 복귀했을 때 과연 하키미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이강인 선수한테도 중요하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공격 라인에 일단 네이마르가 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음바페가 팀을 떠날지 안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와 음바페와 함께 뛰게 된다면 이강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맡아줘야 됩니다. 음바페는 애초에 수비 가담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고요.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90분 내내 수비에 열심히 가담하는 그러한 플레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부터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이 세 명의 선수가 수비적인 밸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는 팀들은 역습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한 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공격에 가담했다가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리고 수비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선수로 변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강인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이강인이 전방에서 압박도 해주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서 중원 싸움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으로 빠르게 내려와서 측면 수비까지 해주는 팀의 기동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수비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단장인 캄포스가 이강인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젊고 체력이 많고 활동량도 많고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을 선택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첫 번째 경기부터 사실은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상대팀이 볼을 전개할 때 이강인이 빠르게 뛰어 올라가면서 이강인을 시작으로 전방 압박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강인이 뛰어나가는 순간 뒤에 있는 선수들이 하나씩 달려오면서 앞에 있는 선수를 마크하기 시작합니다. 이강인이 한 선수를 마크하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었던 하키미도 올라오면서 앞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고 그리고 에메리도 올라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압박하고 최전방에 있었던 아센시오는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패스를 줄 수 있는 곳을 모두 다 막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볼을 전개할 때 이강인을 시작으로 했던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압박이 한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이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대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점점 더 내려가서 수비에 가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완전히 내려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낮은 위치에서 이강인이 볼을 빼앗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에게 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거거든요. 열심히 수비를 할 수 있는 공격수. 그러한 공격수가 사실은 몇 년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는 아예 전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아마 저런 모습들을 마요르카에서 원래 잘하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처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강인 선수가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강인 선수가 복귀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에게 원하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 그리고 하키미와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의 창의성 이러한 역할들을
얼마나 잘 수행해 줄 수 있느냐가 이강인 선수에게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